어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적이 파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20년을 싸워 쟁취한 법이 시행된 지 단 며칠 만에 자신들을 자올가매는 덫으로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3월 10일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날 세종대로를 가득 채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외친 첫 번째 구호는 임금 인상도 노동권 쟁취도 아니었습니다. 시행령 폐기였거든요. 스스로 20년을 외쳐 만들어낸 법이 살아 숨쉬기 시작한 바로 그날 다시 죽여달라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이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월급 통장, 부모님의 노후 자금, 자녀의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모금 운동을 벌인 데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가 파업 한 번 했다가 수억 원짜리 소송에 휘말려 평생 빚을 지는 상황, 그 억울함에서 출발한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파업이나 쟁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개인 노동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묻는 걸 막겠다는 것,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 사장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진짜 사장을 찾아가서 직접 대화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였죠. 이 법안은 2022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183명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다시 통과됐습니다. 반대표가 고작 3표였으니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통과였던 겁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2026년 3월 10일 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산하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의 교섭 요구 공문을 날렸습니다. 법 시행 첫날 하루에만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 407곳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했고 이틀 만에 그 숫자는 453곳으로 불어났습니다. 법 시행 9일 만에는 683곳의 하청 노조가 287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287곳 중에서 실제로 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이 고작 13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74곳은 사용자성 여부 검토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이 법의 핵심적인 함정이 드러납니다. 바로 시행령 문제입니다. 시행령이란 법의 큰 그림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시행령에 두 가지 결정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려는 여러 하청 노조들이 있다면 그중 하나만 대표로 나서서 교섭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회사 안에서 10개 하청 노조가 있으면 그중 덩치가 가장 크고 힘 있는 노조 하나만 입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개 노조의 목소리는 그 대표 노조에 완전히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실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서로 다른 하청 노조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이 적용되면 조합원 숫자가 더 많은 쪽이 교섭 대표 자리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약자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묻히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더 약한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구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교섭 의무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여해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건지, 어떤 경우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공포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국 산업 구조에서 언제 어느 하청 노조가 당신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당하고 교섭에 응하면 그 내용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 속에 놓이는 거죠. 재계가 이 법에 반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 축소와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규정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인 암참과 주한유럽 상공회의소인 ECCK는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의 7개 주한 외국 상의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엄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인 IMD가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는 전년도 23위에서 44위로 1년 만에 무려 21계단이나 곤두박질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순위가 31위에서 53위로 기업가 정신 관련 지표가 11위에서 33위로 떨어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싸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빠르게 선택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하청 업체와의 계약을 끊거나 줄이는 것, 사람 손이 필요한 공정에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들이는 것, 그리고 아예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이 2024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 공장의 직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1112대입니다. 세계 평균이 162대이니 한국은 세계 평균의 약 6.8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글로벌 1위입니다. 공장 작업대 10개 중 하나 이상에는 이미 차가운 로봇팔이 앉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지금 더 의미가 있냐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앞다퉈 진행하던 공장 자동화 작업에 새로운 압박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기업이 노동 생산성 강화를 위해 생산 라인에 로봇을 도입하거나 AI 전환을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로봇 도입이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고 동시에 그 로봇 도입 자체가 또 다른 파업의 빌미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투입을 막아서자 현대차는 국내 생산 비중이 4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생산 규모를 2028년까지 5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국내 공장 문을 잠그자 회사는 태평양 건너편에 새 공장을 짓고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대기업 한 곳의 해외 이전은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하나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그 협력업체들도 따라가거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협력업체들이 있던 지역의 식당, 편의점, 원룸 임대업도 타격을 받고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의 산업단지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씩 나오던 공단 앞거리의 점심 백반집 화구가 식고 저녁 회식하던 고깃집에는 임대 현수막이 붙고 교대 근무자들이 살던 원룸촌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가 동네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 수치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파이터치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새 노동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경우 매년 일자리 2만 개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1만 6천 개가 대기업 일자리이고 나머지 4천 개가 중소기업 일자리입니다. 1년 365일로 나누면 매일 아침 누군가의 일자리 55개가 영원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모아 주로 국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합니다. 기업들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함께 내려앉습니다. 거리에서 깃발을 흔들며 승리를 외칠 때 조용히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서 앞자리가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소송을 막기 위해 대형 로펌에 수백억 원을 쓰고 혹시 모를 파업에 대비해 보험에 들고
노무 컨설팅 비용을 쏟아붓는 그 모든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가격, 식당 메뉴판의 숫자, 스마트폰 통신비 안에 아주 조용히 녹아드는 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단순히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을 밀어붙인 주체인 거대 기득권 노조와 그 표 계산을 했던 정치권 모두가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의 40.8%가 지금의 강경투쟁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56.6%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호감도 없다고 자아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설문을 돌려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도부는 여전히 메가폰을 쥐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균열은 이미 조직 내부에서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민주노총을 떠나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2009년 상용차 노조는 75.3%의 투표 참여율에 73.1%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2022년 포스코 지회도 70% 찬성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이러한 탈퇴가 완전히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볼포, 국립종자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탈퇴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4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온건 성향의 한국노총 조합원이 120만 2천 명인 반면 강경투쟁을 고집하는 민주노총은 107만 9천 명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1노총 자리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두 노총의 격차는 12만 3천 명에 달하는데 2022년에 그 차이가 겨우 2만 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단 2년 만에 6배로 벌어진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식 강경투쟁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거리에서 메가폰을 쥐고 외치는 동안 조합원들은 조용히 탈퇴 신청서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동계 내부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기업들은 법 적용의 모호성이 언제 자신들에게 날아올지 모르는 폭탄처럼 느끼며 선제적으로 사람을 줄이고 기계를 늘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법률 컨설팅 예산이 늘었는지, 무인 자동화 설비 도입 계획이 올라와 있는지, 해외 신규 법인 설립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는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여러분 책상 밑에도 이미 조용히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0년을 공들여 세운 법이 자기들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은 아무 관계 없는 하청 노동자들, 동네 식당 사장님들, 부모님의 연금, 자녀들이 처음으로 받고 싶은 대기업 합격 통지서에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번 잘못 설계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이 함께 흔들리는지 이 이야기가 그 서늘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렵고 복잡한 경제 시사 이야기 앞으로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지 한 달,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 시행 3주가 지난 2026년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국회에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딱 21일 동안 교섭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무려 268건 접수됐습니다. 시행 2주 차까지 90건이었던 것이 불과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그리고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4월 9일 기준으로는 하청 노조 1011곳이
원청 사업장 372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가 됐습니다. 조합원 수로는 1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교섭을 요구받은 372개 원청 사업장 중에서 법적 교섭 절차에 실제로 들어간 곳은 고작 33곳입니다. 확정 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19곳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원청과 하청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은 곳은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372개 중 1개. 법이 만들어준 교섭 테이블 위에 의자를 갖다 놓고 실제로 앉은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원청 기업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교섭에 응하면 그 내용이 임금 인상과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한 방법은 일단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겁니다.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거나 교섭 요구 공고를 제때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새 규칙이 생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는 대신 심판이 규칙을 어떻게 해석할지 따지느라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게임은 시작됐는데 공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노동위원회가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법 시행 한 달 동안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 결과를 보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교섭 요구 공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 신청 유건에서 모두 하청 노동자 편을 들었고 교섭 단위 분리 신청 19건 중에서는 13건을 인정했습니다. 기업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두드렸는데 노동위원회는 문을 열어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판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월 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ENC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며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충격적인 판정이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 지부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서도 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은행 고객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들이 은행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콜센터 직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콜센터 용역 계약을 유지하면 언제든 은행이 콜센터 직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정되어 교섭 의무가 생기고 파업이 발생하면 은행 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콜센터를 완전한 직접 고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AI 챗봇과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사람을 완전히 교체하는 거죠.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보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노동쟁의의 범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노동쟁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처럼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부서를 없애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심지어 AI와 로봇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경영계가 왜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AI를 도입하고 낡은 공정을 자동화하고 경쟁력 없는 사업 부문을 축소하는 것 자체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 과감한 혁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향후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낳을 지뢰밭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 자신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중앙부처가 공고한 용역 제한 요청서를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기준에 대입해 분석했더니 정부 부처가 용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의 항목에서 확인됐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부처 건물에 상주하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지키고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교체될 수 있는 구조라면 장관이 바로 실질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부 청사를 청소하는 미화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법적으로 장관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장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법을 밀어붙인 정부 자신이 이 법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2026년 4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쟁 끝에 이제 막 시행된 초기 단계인 만큼 사례를 축적하며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의 사용자성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밀어붙인 법에 대해 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시한폭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또 다른 국정과제로 용역업체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물류 등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세업체가 기존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4월 27일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과 고용승계 의무화가 동시에 작동하면 간접고용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를 쓰면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 묶이고 용역업체를 바꾸면 고용승계 의무화로 직원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거죠. 출구가 두 군데였는데 두 군데 다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사람 대신 기계를 쓰는 것이죠. 경영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접고용 시장마저 고용승계 의무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나 AI로 사람을 대체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요.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두 개의 법이 결합해서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의도는 선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가는 이 역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왜 노동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걸까요? 경제학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는 걸 막겠다며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더니 집주인들이 임대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는 바람에 오히려 임대 물량이 줄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와 같은 거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법이 기업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결국 더 많은 약자를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란봉투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는 실제했습니다. 파업 한 번 했다가 수십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평생을 빚쟁이로 사는 노동자의 현실, 진짜 결정권자인 원청은 뒤에 숨고 아무 권한도 없는 하청 사용자와만 협상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 이것들은 분명히 고쳐야 할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해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고 국내 대신 해외를 선택하고 협력관계 대신 계약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원래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못을 박아둔 거죠. 프랑스는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법으로 부과하되 그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정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공동사용자 법리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 기준을 사례별로 축적해온 판례위에서 운영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규범을 세우면서 기준을 이렇게까지 모호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건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으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세워놓습니다.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기준이 없고 기준은 노동위원회가 사건마다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그 판정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경북진노위와 서울진노위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충남진노위와 울산진노위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불복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그 불안이 선제적인 사람 줄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짜 게임은 여름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이 시간을 끌며 방어막을 치는 단계였다면 교섭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는 여름부터 파업과 쟁의행위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6월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습니다. 노동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이 벌어진 현장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청을 향한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노동계는 이를 교섭 테이블을 열지 않으려는 원청의 무대응 전략이 불러온 구조적 타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목숨까지 얽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조조합원도 아니고 원청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 경비, 카페, 사내 식당 등이 용역계약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그 직원들이 이제 여러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회사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따라 회사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구조 조정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의 근무 환경과 연봉 테이블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거나 한국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라면 지금 경영진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한 미국상 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상 공회의소가 공식 반대 의견을 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라는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계조사에서 외국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내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이 상황이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대기업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들이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고 있는 환경에서 취업 시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새 공장을 짓고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채용 공고가 한국 청년들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게 더 쓴맛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을 둘러싼 논의가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의 횡포에 맞선 당연한 권리 보장이라 하고 경영계는 경제를 망치는 좌파적 규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느 극단에도 없습니다.
이 법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실제로 존재했고, 이 법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일자리의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인트라넷이나 내부 공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컨설팅 예산이 늘었는지, 무인 자동화 도입 계획이 올라왔는지, 해외 신규 법인 설립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는지, 이런 신호들이 복수로 겹친다면 내 자리가 향후 몇 년 안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태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논란은 사실 더 큰 물음의 일부입니다. AI와 자동화가 가속되고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동하고 그 사이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질문이죠. 노조 조합원이든 아니든 대기업 직원이든 자영업자든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 시기에도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노동자들이 공장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계는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사회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라진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가 싸우고 협상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논쟁도 사실은 그 큰 싸움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이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선동과 구호 뒤에 숨겨진 실제 숫자와 현실을 보려는 노력이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 노동위원회는 4월 중순 이후 노란봉투법 관련 첫 본격 판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판정들이 향후 한국노사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어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느냐, 어떤 범위의 경영 결정이 교섭 대상이 되느냐, 이 기준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의 그림이 서서히 완성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계속 움직이고 일자리는 계속 바뀌고 우리 모두의 삶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동자 편도 기업 편도 아닌 관점에서 이 법을 바라볼 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그 바뀐 행동이 다시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법이 살아 움직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나중에 가장 조용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깃발을 드는 사람도 대형 로펌을 고용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묵묵히 일하다가 어느 날 아침 해고 통지서를 받거나 도급계약 종료 통보를 받거나 기계로 교체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법이, 이 논란이,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름에 교섭이 본격화되고 첫 파업이 터지고 그 결과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겁니다.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복잡한 경제 시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